자, 세상의 프로젝트분 세관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펑크의 가문둔 라나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 프로젝트분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할 거 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기입니다. 자, 왜 중지냐? 프로젝트분 세계관 게임 로보톰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림버스 컴퍼니 중에서 제일 많이 아실 게 아무래도 림버스 컴퍼니입니다. 그러면은 림버스 컴퍼니에서 제일 최초로 나온 조직, 엄연히 말하면은 이장이 최초로 언급도 되고 어느 정도 모습이 나오기는 했죠. 조금이라도. 오늘 이참에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랑 그리고 림버스 컴퍼니를 해본 제 경험의 바탕으로 나무 위키를 읽어보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제대로 나온 손가락 조직이자 제대로 싸워본 손가락 조직인 중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지 그 자체로는 전작에서도 언급 자체는 여러 있었는데 근데 존재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자, 중지 손가락 단체입니다. 자, 손가락이 무엇인지 일단 한번 알아볼까요? 손가락 개요 한번 볼까요? 도시의 뒷골목의 정점에 선 5 조직들입니다. 왜 5 조직이냐? 손가락 우리 5개 있죠. 협회 날개와 서로를 견제할 정도로 거대한 뒷골목이 5 조직이며 그와 동시에 뒷골목 권력의 정점들, 뒷골목의 범죄 조직들 중 제법 이름이 있는 조직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대다수가 손가락과 연관되어 있다. 손가락이라는 명칭도 뒷골목을 주물러서 혹은 관리해서 생긴 것이다. 안 보이는 손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손. 머리가 도시 전역을 관리하고 날개가 둥지를 포함한 머리에게 부여받은 관할을 구역을 전담한다며 손가락은 날개가 금기 발생을 제외하고 방치하는 뒷골목의 세력권에 가깝다. 뒷골목의 조직 따위가 일으키는 분쟁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없인 여길 수 있겠지만 날개 협회와 맞먹는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정말 손가락들이 작정하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면 손가락은 물론 산하의 수많은 조직들까지 엮이면서 날개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와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 자, 중지 이름의 유래 가운데 손가락 뻑큐라는 거죠. 지도자는 불명이고 규칙은 의리와 안가품입니다. 뒷골목의 정점에 선 5 조직 손가락 중 하나인 중지다. 심볼은 머리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 형태가 달려있는 사슬이 둘러진 해골이 중지의 특유의 장부 위에 얹혀진 모습이다. 저도 쇼츠를 올렸지만은 검은색 분은 이 녀석 반을 없앴는데 사다리까? 자, 중지는 다른 것보다도 조직원 간의 의리와 안가품을 강조하며 실제로도 산하 조직 혹은 중지 인원이 위해를 입을 시에 다른 임원들과 간부들이 되갚아준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중지를 뒷배로 지고 산하 조직들이 활동하며 의리를 뭉친 우애를 중시하는 집단이라 인원들 간의 분위기도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선 나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지만 엄연히 손가락이고 범죄 조직인 만큼 중지 인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한테는 얄짤없으며 중지 인원들 또한 함부로 탈퇴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병 문학이잖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막 그런 겁니까? 약간 좀 비슷하긴 하네요. 확실히. 이념. 중지는 늘 기억해. 내가 했던 일은 중요하지 않아. 중지에게 등을 돌린 놈들은 중지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되갚아준다.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작은 형님 리카르도가 왜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우리 검은 누군가는 이 녀석들 절반을 없애버리고 근데 무사함.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단체임. 그냥 복수 희망자들이에요. 할 수 있다고는 안 써있어.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못하면은 간접적으로는 한다듯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은 라오르 때부터 시작된 전통이 있는데 손가락들은 어제 특색 해결사들의 전투력 측정기로 사용되면서 우리 특색이 이렇게 강합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용도로 소비되는 형태가 좀 많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들은 조직원 간의 의리를 강조하며 멀든 가깝든 자기 식구를 건드린 자에 대한 복수에 과하게 집착하는 조직이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며 어떤 결과를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것을 중시해서 복수 대상에게 극단적인 보복을 반드시 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헤어 쿠폰을 털린 일같이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전부 기억해 수십 배로 갚게 한다는 것 때문에 속이 좁다고 까인다. 누구나 원한다면 간단히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지만 절대로 쉽게 내보내주지 않는다.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망친다면 중지에게 계속 쫓기게 된다. 한 대 친다가 죽이려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자의 업보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의 죄의 경중을 매긴다. 즉 기본적으로 과잉 대응을 할지언정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려 들진 않는다. 중지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중지 휘하 조직원을 패는 것 몇 배로 패는 정도로 돌려주고 중지 직속 아우를 건들거나 작은 형님과 같은 간부격 인물의 신경을 건들면 죽여버린다. 한간에 퍼진 소문에 의하면 어느 아이가 실수로 작은 형님이랑 부딪혀 작은 형님이 가장 아끼는 옷에 아이스크림을 쏟았는데 작은 형님은 그 자리에서 아예 괜찮다고 하고 보내줬지만 그 아이의 가족들은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이거 얼럭키
럭키 스모커 중령님 아니야? 대령님인가? 쓰레기네. 아니 뭐 손가락은 쓰레기가 맞아요. 형님과 아우를 나누는 상하관계가 있지만 작은 형님 리카르도가 신입과 작은 아우를 위해 카드로 파티를 열어주는 등 조직원들의 관계는 다른 손가락들과 비교해 매우 유쾌하고 끈끈한 식구 같은 관계이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은근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라 생각합니다. 중지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얘네들 은행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은행을 관리하는 협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중지 메르소의 대사를 보면 중지 내부에서도 다툴 정도는 일어나는 모양인데 조직 내에서 벌어진 다툼을 사소한 실수로 취급하고 그리고 그 실수를 나서서 덮어준다는 걸 보면은 조직 외부에 비해 내부에선 선을 넘지 않는 한 대체로 처벌이 심하지 않은 듯하다. 되게 유쾌한 애들이라니까 보면은 약간 자기 애들한테는 좀 아량이 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자기 애들한테만. 근데 그게 맞지. 안 그러면 조직 괴멸돼. 조직원들은 각자 안갚음 장부라는 불리는 책을 한 권씩 상비하고 다니는데 이 책에는 기본적으로 각 원한별 되갚아주는 방법이 적혀 있고 그 이후 백지노트에는 되갚아줘야 할 모욕이나 해야 할 복수를 기록한다. 이후 대상에게 중지의 기준에 따라 합당한 벌을 내린다. 만약 규율에 맞지 않는 형벌을 내린다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다. 별거 없지 않을까? 리카르도도 헤어 쿠폰 및 휘하 조직을 건든 것에 대한 원한을 일일이 장부에 뒤져가며 찾았다. 중지 메르소의 묘사를 보면 최대한 트집을 잡아 가능한 가장 큰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때리잖아. 이유는 반드시 있긴 해. 날가 하는 깡패짓 생각하면 중지 너무 인간적인 조직인 듯. 맞아요. 얘네는 이유가 없으면은 주기로 들지 않잖아. 대신에 얘네는 굳이 자기들을 싫어할 이유를 얘네들이 만들어주지. 꼭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나를 싫어할 이유를 만들어달라. 딱 그런 느낌이거든. 거의 완벽 똑같진 않은데.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중지를 얼럭키 로스쿨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게 중지만의 처벌 방법이랑 원한별 갚아주는 방법이 적혀있다 했거든요. 되게 빽빽하고 작은 형님 보면은 진짜 커요 장부가. 근데 그거 하나하나 적으면서 일일이 신경 쓰고 어떻게 보복하는지도 다 적혀있다고. 그거 외우는 것도 법 외우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사실상 DH는 잊어버리거든? 근데 얘네는 안 잊어버림. 나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머리 좋은 조직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좀 모자라 보여도 사실 공부는 잘하는 친구들 아닐까? 이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거 쉽지 않아요? 걔네들만의 법이 있고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법대로 형벌 내리는 거잖아. 얘네들이야말로 얼럭키 로스쿨 아님? 심지어 책도 겁나 굵어요. 이걸로 사람 머리 찍으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작은 형님 안갚음 장부 보십시오. 겁나 두껍습니다 진짜. 그걸로 사람 치면은 죽는다니까? 얘네들 약간 좀 그겁니다. 내 생각에는. 머리는 진짜 좋아. 근데 살기는 어려워. 그래서 그 살기 어려운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온 로스쿨 친구들이 얘네들 중지 출신이었으면 벌써 법대 갔어. 내가 봤을 때 리얼 법전이나 성경이 흉기인 듯 장부로 상대가 뇌진탕 쌉 가능할 듯. 진짜요. 뒷골목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 돈 없는 친구들이야. 돈 없는 친구들이 왜 손가락 가입하겠어? 돈 벌려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친구들이잖아. 너무 조져 형이래. 그래 나는 얘네들이 출생만 좀 금수저였으면은 판사나 검사 될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환경이 안 좋아서 중지에 들어간 거예요. 검지는 지령만 지켜서 보호해주는 걸 맞아요. 근데 검지는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지령이 좀 심해지잖아요. 처음 별거 아니었다가. 근데 중지는 들어가면은 파티 시켜줌. 신입이라면서 가족애로 끈끈이 묶여있음. 누가 나 쳤어 의행하고 있으면 이제 형님한테 이럴 거야 하면은 이르면은 안갚음도 시켜줌.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가기도 쉬워. 나가긴 어렵지만. 난 꽤 괜찮은데? 스바이도 돈 받고 지켜준다고. 맞아요. 좀 궁금한데 중지는 입사 시기로 형님 아우가 정해지는 건가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형님 아우 대우하는 거 보면은 선배 후배 같은 거 잘 따질 것 같고 입사 시기 아닐까? 아니면은 얼마나 안갚음을 잘하는지 그거 아닐까? 그건 모르겠네. 그래도 작형에 잡혀서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장부 못 적으면 곤란하니까. 다른 손가락들처럼 마찬가지로 일장일단이 있다. 장점은 중지에 가입한 이상 상대의 행동에 제약이 많이 걸 수 있다는 것과 타 손가락들에 비해 조직에 간 입단하기 쉽다는 것. 뒷배로 중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에 협박한 많은 적으로부터 안갚음을 빌미로 제 몸을 호신할 수 있다. 단점은 가입한 이상 쉽게 탈퇴할 수 없다는 것과 검은 누군씨와 쪽백노인 같이 중지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자에게는 뒷배도 의미가 없으며 중지에 가입한 이상 상대가 누구일지라도 남의 원한도 같이 갚아줘야 할 것. 그건 맞아. 내 원한도 아닌데 우리 가족의 원한이니까 갚으러 가긴 해야 돼. 검지와 달리 원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길 가망이 없는 싸움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 복수할 수 없으면 후일에 어떤 형태와 수단이로든 복수를 기약하고 물러가는 융통성 정도는 있다. 그럼에도 어쨌든 복수를 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며 물러선 사례도 한 번밖에 보여주지 않은지라 모든 중지 조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제식 장비 봅시다. 제일 힙한 친구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손가락 중에서 보라색으로 빛나는 광
강화 문신인 원한 문신과 특수 사슬의 의리 사슬을 주장비로 사용하며 그 외의 장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전투식 격투술 위주로 공격을 주로 한다. 문신 시술 자체는 시중에 특허가 풀려 어중이 떠중이 조직원들도 다 받는 보편화된 시술이지만 가격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다고 하므로 중지의 강화 문신은 콩콩이 팥 따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절대 쉽게 지울 수 없는 특수함까지 갖췄다. 이 원한 문신은 이름처럼 원한을 갚을 때마다 하나씩 포상으로 새길 수 있다고 한다. 이 문신의 무서운 점은 웬만한 문신 제거 수술로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문신이 새겨진 피부를 통째로 벗겨도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지 탈퇴자들은 이 문신이 새겨진 한 중지 추적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원한 문신은 중지 소속을 상징하는 포상인 동시에 추적 장치와 다름이 없는 낙인인 셈이다. 남녀할 것 없이 탱크톱같이 높은 노출도의 보랏빛 계열 복장을 착용하며 몸에 쇠사슬을 감아 장신구로도 손에 감아 무기로도 사용한다. 선글라스를 착용한 조직원들도 많다. 범죄 조직 컨셉은 같지만 진중한 마피아 같은 이미지의 엄지와 달리 갱서나 조직폭력배가 연상되는 과도하게 화려하면서 촌스러운 패션이 특징이다. 약간 좀 무슨 빌런이라고 하지? 탑 팔고 다니는 빌런 있지 않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긴 하죠. 복수에 대한 중지의 규칙이 적혀있고 복수의 대상을 적을 수 있는 안가품 장부를 사슬에 매달고 다닌다. 서열이 높을수록 안가품 장부의 크기가 커지는 모양인지 작은 아우들은 한 손으로 펼칠 수 있는 작은 핸드북 수준이지만 작은 형님인 리카르도의 장부는 떡대 좋은 리카르도의 상반신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커다랗다. 이런데 언럭키 로스쿨 보이가 아니라고? 엄지랑 검지는 무언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했죠. 소속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엄지는 보호를 해줍니다. 흑운회 같은 게 제일 큰 예시인데 일단 보호비를 제대로 받으면은 확실히 보호를 해줍니다. 뒷골목에 살기도 힘든 내가 돈이 조금 있어. 근데 내가 목숨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돈만 내면은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돈 벌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지가. 검지 같은 경우는 지령만 무조건 지키면은 다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제공해주나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여튼 살게 해줘요. 엄지랑 검지는 무언가 서비스를 해줘요. 중지 비즈니스가 뭘까요? 일단 휘하 조직부터 보겠습니다. 쌍갈고리 해적단 무슨 일을 합니까? 갈취합니다. 뭐하는 애들입니까? 해적이에요 여러분. 해적이 무슨 좋은 일을 합니까? 남의 거 갈취하는 게 해적이에요. 아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돈 주면 살려줄게 하는데 살려주지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구라쟁이에요. 목숨도 돈도 뺏는 애들입니다. 휘하 조직이 이따위입니다. 중지 뭐 서비스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지들 깽판 치다가 좀 털리면은 누구한테 후행 나 이거 맞았음 작은 형님 이거 복수해줘 하면서 그냥 일러 바치는 게 일이에요. 클럽 운영도 서비스인가? 그건 서비스가 맞긴 하지 어떻게 보면은. 클럽 운영 아니 뭐 그래 뭐. 근데 얘네들 파티도 하고 클럽도 열고 엔터테인먼트 업을 하나 혹시?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일하나? 그럼 이해가 되긴 해요. 엔터테인먼트 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좀 할 말이 없긴 하네요. 파티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열일 하긴 하니까. 하지만 주요 일은 갈취입니다. 훔치고 돈 달라 하고 떼쓰고 이런 애들이에요. 내가 손가락 좋아하지만 중지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 같아 어떻게 보면은. 중지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재미있었다면은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을 좋아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프로젝트문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자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쿠니 여러분. 프로젝트 세계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코너 프로젝트문 세계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중지편에 이어서 협회나 모든 소속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지편을 다뤄서인지 이제 나머지 손가락에 대해 다뤘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약지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하되 등장인물과 그 캐릭터 행동에 대한 스포일러는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시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아볼 거 약지입니다. 자, 손가락 단체의 약지. 손가락 어느 단체죠? 손가락은 도시 뒷골목의 범죄 조직 단체입니다. 뒷골목의 실질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 중에서 중지에 이어서 약지를 알아볼 건데 사실 약지는 게임에서의 모습보다는 프로젝트문 만화 소설판인 리바이어던에서 행적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림버스 컴퍼니에도 인격과 스토리의 간접적인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실상 정확히 약지가 어떤 집단인지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부족한 편이고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에서도 몇 번만 언급하고 끝났었어요. 리바이어던은 이제 초중반까지는 만화고 중반에서 엔딩은 소설까지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러니까 웹툰이랑 소설 합본이라 보면 돼요. 근데 2025년 1월 27일 시점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리바이어던의 만화 파트가 삭제되고 소설 부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정말 유감스러운 거는 그 탓에 리바이어던의 전체 스토리의 절반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약지 파트가 리바이어던의 만화 파트에 제일 많습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관람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건지 좀 많이 유감스럽네요. 다행히 저는 리바이어던을 전부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게임의 지식보다는 제가 과거에 리바이어던을 읽은 경험을 살려서 오늘 나무 위키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약지 유형은 손가락 조직입니다. 자, 이름 유래 약지 손가락입니다. 결혼할 때 반지 끼우는 그 손가락이죠. 자, 지도자는 알 수 없고 규칙은 예술이에요. 근데 이 예술이라는 게 뭐가 규칙인지는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옵니다. 나중에 같이 상세하게 알아보고. 자, 등장하는 작품은 이제 라이브러리 루이나 언급만 있고요. 림버스 컴퍼니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바이어던에서 메인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게요 프루스문 세계관의 등장 조직, 뒷골목의 정점에 선 다섯 조직 손가락 중 하나인 약지이다. 심볼은 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의 끝에 빨간색 도형이 흘러내리는 피 또는 붓이나 만년필을 연상시킨다. 또한 하얀 색조를 바탕으로 여러 색의 모자이크 또는 콜라주처럼 섞인 것이 특징. 조직 자체는 미술대학과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 맞습니다. 이게 리바이어던에서 그런데 걔네는 학교가 있어요. 심지어 미술대학에 붙기 위한 시험 같은 것도 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거는 좀 이따 알아볼 거예요. 자, 미술대학 그 자체입니다.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면 일단 예술이 메인 파트입니다. 이 조직 예술의 진심입니다. 예술의 추구를 중시하는 집단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심사하고 해설하고 경매하는 등의 현실의 예술가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세계관이 다 그렇듯 그 예술의 작품들 중 상당수가 인간을 재료로 만들었거나 인간의 고통을 수발하는 기괴한 것들이다. 자, 소멸한 마을의 거주민들의 머리카락을 봉입한 항아리, T사의 특이점을 응용한 듯 한없이 느린 시간 속에서 홀로 춤추는 사람 등 괴이한 작품이 나온다. 약지 전묘파 스튜던트 오티스의 동기화 스토리에선 자신의 아들의 팔을 잘라서 작품으로 만든 주미도 나왔지만 식상하다는 이유로 낙제점을 받았다. 약지의 조직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계급이 높다고 해서 마냥 예술적인 작품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 약지 스튜던트 이상은 그다지 동의할 수 없는 도슨트들의 작품성에 마음에 없는 칭찬이 강제된다는 점이 작은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마에스트로의 작품은 인정된 거장의 작품인 만큼 약지 스튜던트 오티스는 파벌에 상관없이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고 평했다. 근데 예술은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싫어할 수 있고 누구는 좋아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보호인데요. 손가락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은 보호를 해줍니다. 엄지 같은 경우는 돈 열심히 주면은 보호를 해주고, 검지는 지령 지키면 잘 보호해주고, 중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휘하 조직 들어가면 보호해주나? 기준이 좀 모르겠어요, 중지는. 근데 약지는 보호를 받으려면 예술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약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대학교 입시 미술 현장과 유사한 큰 홀에서 작품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에 따라 학점을 받고 학점이 나쁘면은 약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낙제를 할 경우 일정 기한 안으로 재시험을 봐야 하며 낙제 1회는 경고 수준이지만 2번부터는 보호가 중단되고 낙제점을 3번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된다. 때문에 많은 뒷골목 주민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목을 메고 있으며 약지는 이 절박함 자체를 작품 감상의 묘미를 삼는 듯하다. 악질인 거죠. 여기서 약지 스튜던트 이상의 스토리에 등장한 주민들은 단체 작품을 대한 평가를 내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살해당해 작품 일부가 되었다. 일단은 무조건 지켜주는 건 아닌 것 같죠. 너희들 보호받고 싶어? 그러면 작품을 만들어 이러는데, 근데 갑자기 약지 애들이 본인들이 예술을 하고 싶어, 사람들로. 그럼 그 자리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미술하고 있는 애들이 예술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미술 아래에는 보호를 못 받는 모양이에요. 리바이어던에서는 작품이라는 명목으로 본인이 작품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계급이 낮으면은 본인들이 작품이 되어가지고 작품이니까 몇 시간 동안 안 움직여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거니와 작품이랍시고 자신의 살을 꼬맨다든가 그런 것도 감당해야 돼요, 살아있는 상태로. 그래야지 계급이 올라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작품이 되어본 적이 있어야 돼요. 끔찍한 거지, 약지가 되고도. 자, 파벌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예술의 방향성에 따라 파벌이 갈라진다. 약지 파벌들은 실존했던 서양 미술 사조와 기법의 의름을 따왔다. 그리고 파벌끼리 예술의 방향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력적인 관계이며, 다른 파벌이라 해도 마에스트로 등 상급 간부의 작품은 누구나 깊이 있다고 인정한다. 서로 다른 파벌의 예술을 즐기기도 하며 종종 여러 파벌의 합작을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자, 야수파 이름 그대로 동물 가면을 쓰는 등 동물 분장을 한다. 원색의 강한 인상을 주로 선호하는 파벌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실의 야수파는 강한 붓질과 과감한 원색 처리를 사용하기에 강렬한 색과 표현이 특징이다. 야수파는 림버스에서 이제 데드레비츠 소속, 거기도 언급만 나왔는데 약지 휘하로 들어갔다 토끼 가죽 머리 쓰는 게 요즘 인기다 하면서 전묘파라는 게 있고, 이게 아마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익숙한 애들일 겁니다. 점 하나하나에 여러가지 의미를 담은 파벌이라고 한다. 붓 형태의 무기를 쓴다. 전투나 창작할 때 하얀 옷을 입는데 이는 옷에 튄 피나 물감 등의 얼룩도 관점에 따라선 예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점묘법은 최소한의 색으로 채도를 낮추지 않고 도트 작업처럼 효율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기법이기에 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는다는 설정은 점순이의 사를 보아 이유한 작가의 예술 세계로가 모티브로 보인다. 컴퓨터 점묘파가 좋지. 아무래도 컴퓨터는 모든 것이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점이지. 컴퓨터는 입체파, 모든 면을 하나의 시선에 담기 위해서 모든 사물을 해체하는 파벌이라고 한다. 일단 소름 돋아요. 벌써 이 지점에서 현실의 입체주의도 3차원을 해체하고 2차원으로 표현하는 사조이다. 입체파가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이유, 하나의 시선에 담기 위해서 모든 사물을 해체한다고 함.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동물도 끔찍한데 면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봐야 된대. 얘네가 제일 잔혹하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약지에 들어갔어. 근데 입체파로 들어갔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예술품이 돼야 된다. 너 예술품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해라. 이럴 수 있는데 입체파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야수파랑 점묘파는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데 입체파는 도대체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는 예술되면 100% 죽는 애들 아니야? 입체파는 생김새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림버스 컴퍼니의 약지 이상 너프 공지의 내용이 밝혀진 약지 기획 의도로 보면은 림버스 컴퍼니 내에서는 5개의 랜덤 키워드, 화상, 출혈, 진동, 파열, 침잠에 해당하는 5개의 파벌이 등장할 듯하다. 2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식 장비는 모든 손가락을 통틀어서 제일 특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흰색 계열의 재킷과 정장 바지를 입고 있으며 금색 반지를 착용한다. 내부에 여러 파벌이 존재하고 예술을 다룬다는 특성상 통일성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우선시하기에 점순이는 검붉은색 낭선을, 파블로는 검을, 나수라는 봉을 사용하는 등 다른 손가락들과 다르게 무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림버스 컴퍼니에 등장한 점묘파 인원이나 인격의 경우 모두 붓 형태의 장병기로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튜던트는 파벌별로 통일된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에스트로의 옷에는 탄력을 증강시키는 소재가 내장되어 있다. 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으며 반지가 감긴 횟수가 계급을 나타낸다. 마에스트로는 3번이고요. 도슨트는 2번이고요. 스튜던트는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를 보면은 하나, 둘, 셋, 이게 반지가 3번 감겨 있다는 게 링 형태가 3개 있다는 뜻입니다. 스튜던트 이상 일러스트를 보면은 거기는 하나 있어요. 자, 약지는 뭘로 돈 벌고 살까? 사람들에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제가 말했죠. 모든 손가락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근데 공통적으로는 보호를 하는 전제가 좀 깔려있긴 한 것 같아요. 의외로 손가락들은 사람들을 보호시켜줍니다. 근데 조건이 달려있어. 이전에 중지 이야기했을 때는 중지는 보호를 받는 방법은 사실 조직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니면 휘하 조직이 되던가. 그러면은 대신 복수를 해주죠. 나를 건들면은 중지가 복수를 할 것이다. 뒷배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약지의 경우는 약지가 만족한 예술을 보여주면 보호를 해줍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기준점이 애매할 수 있어요. 확실히 뭘 해야 하면은 얘네들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똑같아요. 돈도 예술입니다.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갤러리. 약지의 거점은 갤러리라고 불린다. 이게 거점이에요. 두 곳 등장한 갤러리의 묘사가 상당히 다르다. 리바이던에서 3화에 등장한 과일 공장을 점거한 갤러리는 아직 준비 중이었는지 작품들만 전열되어 있다. 반면 이후에 등장한 갤러리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작품을 전시, 평가, 판매하고 미술을 가르치기도 하는 등 현실의 미술학교, 미술관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마에스트로의 약지의 작품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는 미리 신청하고 허가받은 VIP들만 입장 가능하다. 또한 경매 진행 중에는 모든 입찰자가 흰 천을 머리에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는데 시선에 의해 작품이 다르면 가치를 상실한다는 이유에서인 듯하다. 노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하는 말인 본당을 닳냐? 라는 말을 실제로 실천하는 셈이다. 물론 세관이 세관인지라 정말로 시선에 작품이 닮아버리는 일이 있기도 하는 듯. 다만 베르길리우스의 경우 마에스트로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물급 입찰자는 예약도 필요 없고 흰 천을 쓸 필요도 없다. 도리어 붉은 시선이 봐서 닳는 건 더 영광이라고. 자, 여기서 이제 약지들만의 특별함이 있는데 복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림버스에도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지 고유의 기술로 어디로든 문이 연상되는 이동 기술이다. 어떤 원리인지는 불명이지만 어느 곳에든 출구를 만든다면 약지 복도에는 반드시 입구가 생긴다고 하며 시작점과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 갈 길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약지의 조직원들은 위에서 전달받은 심상의 암호를 통해 어디로 갈지는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완벽한 기술은 아니어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는 한다.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심상 암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약지의 관계자만이 복도를 자유로이 왕래하며 외부인이 약지 복도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약지가 객체하는 미술품 경매에서 마에스트로의 애장품을 낙찰받던가 아니면 약지에 들어가 도슨트 정도의 위치로 오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에스트로 애장품이 오를
정도의 경매는 기본적으로 VIP 전용이며 값도 다른 미술품들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 기본 수억에서 수십억 안을 가격으로 호가하기 때문에 웬만한 둥지 시민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마에스트로의 애장품인 것이다. 이러니까 애들이 돈을 잘 법니다. 미친듯이 잘 벌어요. 약지가 손가락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벌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가능성이 좀 크죠. 외부인은 반드시 안내자를 대동하고 다녀야 한다. 또한 도슨트 정도는 되어야 복도에서 혼자 통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복도에 있는 몇몇 문은 회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도 복도와 연결된 무수한 문들이 존재하고 약지 조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방해 형태를 조작할 수 있다. 인원을 봅시다. 우리 마에스트로라는 상급 간부와 도슨트라는 하급 간부가 언급되었다. 마에스트로가 약지 전체의 보스는 아닌 듯하며 스튜던트라는 일반 조직원들도 많이 등장하니 마에스트로 위의 계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약지 간부들인 마에스트로와 도슨트는 예술과 관련된 직업의 명칭이다. 그랬어? 마에스트로는 그거 아니야?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예술이긴 하지 음악도. 도슨트 모르겠어요. 도슨트 진짜 모르겠어. 자, 마에스트로 약지의 고위 간부로 엄지의 언더버스, 중지의 큰 형님, 누님에 행당하는 간부로 추정된답니다. 몰라요 진짜 그런지는. 이들은 약지의 각 갤러리를 관리하고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VIP 경매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리바이던에서 한 구보의 언급에 의하면 하나의 갤러리는 한 명의 마에스트로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도슨트 엄지의 카포, 중지의 작은 형님, 누님에 해당하는 하급 간부로 추정됩니다. 도슨트는 이름처럼 갤러리의 방문객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객들에게 작품의 소개와 해설을 하고 VIP 경매에서 마에스트로를 보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은근 도움이 많이 되나요? 도슨트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안내원을 뜻하는 단어로 미술관에서 작품에 대해 설명을 주로 맡는 직종이다. 아, 그랬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네. 자, 스튜던트 학생, 영어죠. 엄지의 솔다토나 검지의 수행자, 중지의 작은 아우 같은 하급 조직원, 전묘파 스튜던트의 경우 상위 계급의 복장과는 달리 화관을 연상시키는 베레모와 앞치마처럼 자라게 느려진 조끼를 입는다. 다른 파벌 소속의 스튜던트는 불명. 님버스 컴퍼니에서 전묘파의 인격으로 명칭이 처음 공개되었다. 뒷골목 주민들의 작품들을 심사 및 평가하고 학점을 매기는 이 역할을 수행한다. 약지 스튜던트 오티스의 이야기에서 마에스트로의 과제 마감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심사하러 가는 것을 보면 떠맡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기적으로 마에스트로가 과제를 제시하며 해당 과제를 기간 내에 마감하지 못하면 맞득자는 처벌이 내려진다고 한다. 때문에 과제 내용 및 경우에 따라 다른 파버들과 합작도 진행한다. 림버 세가 보면 정상의 비정상 같다고요?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도 저렇게 광기에 휩싸여 있다. 여기 세가는 예술이 정상 예술이 없습니다. 원래 좀 미쳐있는 캐릭터는 예술 아니면 음악, 그것도 아니면 폭발이죠. 다 맞는 말이죠. 베이다 같은 애들. 일단 보스는 파블로가 있는데 얘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얘 여자임. 나도 처음에 만화 봤을 때 당연히 남자인 줄 알고 봤는데 여자라고 함. 얼굴만 보면은 진짜 모르겠죠. 근데 가슴 보면은 이게 남자 가슴이 아니라 여자 가슴이다. 갑자기 가슴 보니까 여자네? 이러지 않아? 얼굴만 보고 당연 남자라고 생각하다가 남자 가슴인 걸로 보이잖아 심지어. 근데 이게 여자 가슴이에요. 품은식 선별입니다. 그리고 약지가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약지가 제일 품은식 선별이 많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게이 같은 남자 같은데요? 근데 여자라고요? 네, 여자입니다. 저거 여자 가슴이에요. 남자 가슴이 아니라. 라나짱도 여성으로. 그거는 품은식 선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란 약 중독자인 거죠. 나는 선별을 바꾼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파란 약을 통해서. 앤 남자임. 머리 보고 여자인 줄 알았거든? 앤 남자임. 돌겠지 아주. 피스라고 쓰인 목걸이를 한 남성. 앤 남자임. 얼굴 보고 성별 판단하는 거 의미 없어 여기. 얼굴 와 씹 상남자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일 수 있는 거고, 와 쟤 예쁘게 생겼네 저기 남자일 리가 없지 했는데 남자임. 여러분들이 남자처럼 생긴 여자처럼 생긴 남자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약지를 응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왜? 얘네는 그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품은식 선별이 제일 많이 도입되는 것이 약지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가입하러 간다고? 자, 이제 수상해지지. 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떨 것 같아요? 생긴 건 남자거든? 그러니까 여자를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남자 가슴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여자 가슴일 수도 있어. 아수라 여자임. 이게 남자가 아니라고 여자라고. 혼란스럽지? 이 정도면은 일부러 아니야? 고의 아니야? 일부러 이러는 거지. 니들 독자 헷갈리게 만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와, 나는 이 사람이 최애캐 할래. 엄청나게 멋진 남자잖아 했는데 여자임. 와, 얘 봐봐 진짜 예쁘게 생겼다. 남자임. 파블로? 와, 패션 상남자네. 여자임. 이런 애들이에요. 왜 범죄 조직이겠어? 나쁜 짓을 하니까 범죄 조직이지. 이것도 포함이야. 남을 속이는 것도 범죄 조직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니 만화 보는데 와, 얘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얘 최애 와이프로 삼아야지 했는데 남자임. 어떤 기분이냐고 대체. 라노상도 예쁘게 생겼으니까 남자인가요? 난 멋있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전 남자입니다. 얘네는 끼리끼리 결혼
결혼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왠지. 애는 남자고 애는 여자잖아. 끼리끼리 결혼하면은 뭐 생긴 거는 좋을 것 같아. 멋있는 여자랑 예쁜 남자랑 잘 결혼하면 되겠네. 아 근데 왠지 애는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예술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왠지. 근데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듯. 야 너 오늘 내 작품 되어라. 빡치네. 안 되겠다. 뭐? 아니 네가 내 작품이 되어야 된다. 그래 승부다. 지는 녀석이 작품이 되는 거야 하면서 부부싸움. 그래서 싸움 잘하는구나. 아 이해했다. 순간 왜 싸움을 잘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려 그런다. 작품명은 시련의 아픔입니다. 작품명은 시련의 아픔입니다. 아씨 너 합격. 마에스트로한테 야 너 합격이다. 야 당할 수 있다. 저거는 예를 들게요. 약지가 누군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일반인한테. 근데 찼어. 나 너무 아파. 나에게 이런 감정적인 아픔을 선사해준 건 네가 처음이야. 나는 이 감정을 영원히 잊지 않고 감직하고 싶어. 너 내 작품이 돼야겠다 하면서 죽일 수도 있네. 와우. 가능충 집합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S 여장 펄이 다 여기 있습니다. 진짜 가능충 집합소네 얘네들. 불가능한 게 없네 얘네들. 개쩌는 애들이잖아. 진짜 도파민 하나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집단이다 얘네들. 엄청나군요 얘네들. 도파민이 부족한 여러분, 내가 예술로 항상 즐기고 싶고 컨텐츠 부족한 꼬라지 보기 싫은 여러분, 약지에 들어가십시오. 약지들이 나사 빠져있지 착하긴 하죠. 착하진 않아요. 사이코패스들입니다. 도파민 중독자들입니다. 예술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알아듣기 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조회수에 미쳐가지고 뭐든지 하는 유튜브입니다. 진짜 자극적인 거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 충격적이고 좀 보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좀 우리식에 맞춰서 끼워보자면 거기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되는 애들이 마이스트로가 되는 애들이겠죠 유튜브에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지가 잔혹하지만 않으면은 사실 약지가 제일 많이 돈 벌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좀 뒤틀리고 잔혹한 예술을 좋아해서 그렇지 도파민 중독자라서 그렇지 얘네들이 그게 아니었으면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요즘 한국 대단하죠. 드라마, K-팝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술이라는 명목 아래로 사람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K-팝 많이 좋아하죠. BTS 장난 아니죠. 오징어 게임 개 미쳤죠. 전부 어떻게 보면 예술이거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문화 매치잖아. 근데 약지가 예술에 진짜 진심이에요. 약지는 돈보다 예술을 더 선호해요. 모든 애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마에스트로 높으신 분은 그래요. 갤러리에서 이제 경매하면서 돈 벌고 앉아있는데 물론 돈 중요하죠 도시에서. 근데 예술품 미완성인데 그거를 경매하고 있기도 한데 근데 누군가가 내가 그 예술품을 완성시킬 수 있다 확실하게 이러잖아. 그러면은 돈을 포기해서라도 몇십억 하는 것도 돈 안 받고 예술을 완성시키는 것을 택합니다. 그 물건을 팔지 않고.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예술의 진심이에요. 돈을 버는 시스템이 예술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돈 그 자체보다는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애들입니다. 예술을 추구하는 애들이에요. 예술품 팔아서 돈도 벌죠. 근데 얘네는 돈을 예술로 버는 건 맞지만 돈 이상으로 좋아하는 것이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술을 계속 하잖아. 실력이 있고 인정을 계속 받잖아. 그럼 본인들 좋아하는 예술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갤러리를 엽니다. 얘네들 보세요. 건물이 있어요. 약지는 건물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갤러리 들어와서 봅니다. 당연히 여기는 뒷골목이에요. 이러는 애들입니다. 갤러리 세우고 건물 지을도 당연히 있어요. 벌써 본인들 예술품 파는 거 전용 갤러리 짓고 돈도 잘 버는데 계속 예술을 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님도 만날 수 있음. 지금 작가님 만나면 막 성덕이겠죠. 작가님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하면 뭐 사인해줄 수도 있겠죠. 몸에다가 새겨줄게 하면서 진짜 몸에 새겨줄 수도 있겠지만 여튼 얘네는 돈도 확실히 버는 친구들인데 신념도 있음. 예술에 진짜 장난 아님. 성공한 오타쿠도 될 수 있음.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도 벌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유명해져야겠지만 물론 인정받아야겠지만 마에스트로한테 물론 그 과정이 본인이 예술품이 되기도 하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예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파민 미친 중독자한테 있어서 나쁘지 않은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중지보다는 무언가 공헌은 해요. 그게 약간 좀 잔혹한 미술이라서 문제인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잔혹하지만 않았으면은 문화 성공 진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돈 다 싹 쓸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만큼 예술의 진심이기 때문에. 아 얘네들 중지보다 더 재밌는데 잘 보니까 중지가 막 클럽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하는 것 같은데 얘네가 한술 더 뜰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제일 신기한 건 애들이 뭘 했길래 싸움을 잘하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 얘는 뭘 했는데 싸움을 잘해?
잘해? 그림 그리잖아. 전투술은 언급 1도 없는 거 보이세요 지금? 전투 관련 언급 하나도 없어. 얘네는 다 예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밖에 없음. 근데 잘 싸운다? 얘네는 어떻게 싸우는 거야 도대체? 뭘 보고 배운 거야? 전투도 예술처럼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은 뭐 할 말 없긴 해. 약하면 죽으니까 예술하려고 살아남으려면 신체 단련을 했나 보죠. 정론이죠 그게. 자기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하는 녀석들을 막기 위해서 그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방해하려고 오는 사람은 없음. 약지가 은근 유능한 게 뭐냐면은 얘네 미술도 합니다. 근데 싸움도 잘해요. 싸움을 잘하니까 다른 손가락한테 안 밀리고 본인 자리 잘 지키고 있죠. 근데 예술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실험도 할 수 있어. 얘네들 문과인 줄 알았는데 이과이기도 함.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과티를 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예술을 위해서. 내가 게임을 만들고 싶어. 예술임. 그럼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게임 사실 이과 들어가죠. 얘네 예술을 위해서 이과도 서슴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꽤 유능해요. 머리 개 좋아요. 이과 되고 문과 돼요. 이게 약지가 그림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말하는 예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림도 있고 연구도 해요. 기술적인 연구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스포라 가지고 내가 정확히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얘네들 이과쟁이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술의 이과가 필요하다? 당장 하자. 진짜 내가 게임을 만들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건 개쩔어. 내가 근데 프로그래밍 할 줄 모르네? 당장 배우러 갑니다. 얘네들은 내가 할 줄 몰라. 그럼 배워야겠지? 얘네들이 커뮤니케이션 제일 잘 될걸요? 얘네는 돈 잘 버는 문화인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단 손가락 중에서 제일 돈 걱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리고 예술의 센스만 있으면은 약지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술에 자신이 있다. 내가 조토피아를 잘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자극적인 도파민을 만들 수 있다. 내가 크리에이터다. 내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뽑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면 약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약지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약지 인원이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상의 프로젝트문 세관을 좋아하거나 관심 있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펑크 도시의 가문눈 라나드라고 합니다. 자, 이전의 흑은의 영상에 이어 오늘은 그 상위 조직인 손가락 엄지입니다. 이번 6참고일당 5.5 복각 이벤트 때문에 어쩌다가 엄지 휘하 조직인 흑은혜를 먼저 다뤘었는데 이제 다시 손가락으로 소개하는 루트로 돌아가게 됐네요. 자, 이번에 손가락 조직 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하되 등장인물과 캐릭터의 행동에 대해선 스포일러는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제가 라이벌 앱 루이나를 처음 했을 때 엄지 조직을 보고 굉장히 멋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엄지가 또라이 같은 규율 때문에 오히려 엄지가 더더욱 좋아지게 된 거예요. 순수 비난. 그래서 제가 라이브러리 루이나를 통해서 숨은 세관을 처음 알았을 때 제 최애 조직은 손가락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알기 쉽고 그리고 듀얼도 아주 확고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총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총간지가 있는 엄지를 조직에 있어서는 제 최애로 뽑는 조직이 됐습니다. 손가락이. 근데 소지가 공개되지 않아가지고 소지가 나오면은 또 몰라요. 물론 손가락들은 그저 특색에 전투적 특전기에 사용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손가락이 다들 전투 스타일도 틀리고 또라이 같은 규율 하나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규율 하나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가지고 저는 손가락 조직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엄지를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림버스 컴퍼니만 하셨던 분들은 엄지가 굉장히 생소한 조직일 겁니다. 일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죠. 여태까지는 7.5장까지가 지금 이 영상이 녹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왜 라나드가 엄지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 유형 조직 손가락 이름 유래 엄지 손가락 따봉이랑 뜻이죠. 지도자 대부 규칙 계급과 예의입니다. 이게 하나에 묶여 있는 거예요. 등장 작품은 라이브러리 루이나 뒤틀린 탐정 그리고 림버스 컴퍼니인데 림버스 컴퍼니는 언급만 있어요. 자, 개요 프로젝트문 세관의 등장 조직 뒷골목의 정점에 선 5조직 손가락 중 하나인 엄지이다. 방패 형태의 심볼 가운데로 붉은색 소총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왼쪽 상단에는 중절모 오른쪽 하단에는 엄지를 편 손이 있다. 혹은 붉은색 탄환을 짚고 있다. 왼쪽 상단은 엄지 나머지가 손가락들이라는 해석도 있다. 타 손가락들의 로고에서도 중의적인 디자인에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 상세 봅시다. 버림받은 개나 흑은혜 등 수많은 산화 조직들을 수족으로 거느리는 폭력 조직. 굉장히 거대한 조직력으로 자랑하기에 엄지의 의지는 수많은 산화 조직들이 대행하며 엄지는 웬만해서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 엄지가 직접 움직이는 것은 다른 손가락 혹은 날개, 협회의 본질이 직접 움직이거나 산화 조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이다. 규율을 중시하는 태도와 대부, 언더보스 등의 계급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모티브는 마피아이며 산화 조직들 역시 야쿠자, 그분의 폭력 조직배, 버림받은
지원받은 개, 마피아, 밤의 송곳, 라미에르 패밀리, 카르텔, 루마노스 카르텔과 같은 각 나라의 범죄 조직들이 모티브로 보인다. 자, 그래가지고 검계가 엄지 산화 조직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구역에서 살아가는 대가로 거액의 보호비를 요구하지만 반대로 보호비만 제때제때 상납하고 엄지의 귤만 잘 지키면 그 이상으로 터치하지 않는다. 검지는 시간이 갈수록 별별 해괴한 지시를 지령이랍시고 시키고 이를 검지의 인물들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즉결 처형이며 약지도 약지 특유의 그로테스크와 예술관에 만족시켜야 하는 등 여러모로 제정신으로 해먹기 쉽지 않은 짓인데 그에 비해 엄지는 제일 이해하기 쉽다. 맞아요. 엄지는 제일 직관적입니다. 실제로 라이브러리 루이나 스토리에서 후군의 조직원 양이 거들먹거리는 투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중지민들이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목숨을 걸면서 보호해줬다라는 말은 거짓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규율을 중시하는 엄지에 걸맞게 규율을 어기는 순간 보호비를 냈든 안 냈든 처벌을 가하며 상납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손을 뗀다. 이는 후군의 스토리에서 잘 드러나는데 엘사의 깃털이었던 중지민들이 돈을 줄 때는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목숨을 걸면서 확실하게 잘 지켜줬지만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집문서를 빼앗고 손이나 눈을 불구로 만드는 등 장난감처럼 부리거나 죽여도 윗선에선 아무 말도 안 했다. 애초에 보호비 자체가 그 규율에 포함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엄지 입장에서는 휘하 조직의 간부는 물론 엄지 직속 간부조차 규율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니 당연한 셈이다. 자, 엄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규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맞아,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는 깍듯이 대해야 해. 계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도 못 마주치게 한다니까. 하여튼 엄지든 검지든 정상은 아니야. 오, 그렇게 따지면 정상이 없긴 해요. 손가락은 일단 무엇인가의 규율이 있고 그 규율에 목을 맵니다. 계급에 목을 매는 조직으로 상대의 급수에 따른 예의와 상명하복을 철저하게 지킨다. 어디에서 오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령 하나만 맹목적으로 믿는 검지, 형제간의 의리를 중시하는 중지, 고린들만의 극한의 미학을 추구하는 약지와 비교해보면 내부 체계는 제일 정석적으로 잡혀있는 편이지만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작중 등장한 엄지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자, 엄청 군대 같거든요. 하급자는 상급자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고 상급자를 함부로 쳐다봐서도 안 된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말을 꺼내면 아래턱을, 상급자를 거슬리게 하면 혀를,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목을 자른다. 대부의 뜻에 의문을 품은 자는 즉결 숙청되며 그 아래 사람들 역시 전부 숙청된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뭐야, 평범한 꼰대 회사잖아. 맞아요, 꼰대 회사인데 약간 좀 군대 규율 같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엄지 조직원이었나?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엄지가 좀 많이 미숙할 거예요. 자, 상술했듯이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을 강요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비교적 은순하게는 신체 일부를 자르거나 뜯어내고 심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한다. 도시의 기술력이면 돈만 충분하면 현재보다 더 좋은 신체로 갈아 끼우는 것도 가능할 만큼 실제로 교훈을 준다는 의미에 가깝다. 전작의 사람들만 해도 사지가 잘리거나 눈이 뽑히고 턱이 박살나지만 곧바로 멀쩡하게 치료된다. 즉 도시에서 뇌만 멀쩡하다면 다른 신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소모품으로 취급이므로 엄지의 신체 절단은 한 번 아프고 돈 좀 깨지면 되는 약간의 과격한 체벌 정도로 볼 수 있다. 특히나 대부의 의중을 묻는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무례보다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밤의 순국 두목은 질문 절차를 지켰으며 심지어 예절까지 갖추었음에도 감히 대부님의 의중을 구하려 했다는 이유로 고리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터져 죽고 밤의 송곳 조직원 전원을 수청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 하지만 저 예의를 지켜서 대우하면 상호존대의 법칙에 따라 엄지 쪽에서도 상대가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진 않는다. 실제로 라이브러리 루이나에서 엄지의 회의 장면을 보면은 크군의 부조장이 따질 때는 바로 심판했으나 조장이 같은 부분에 대해 예의를 갖추며 다시 질문하자 산하 조직들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대부의 뜻임을 알리며 부탁할 정도. 이건 몰랐는데? 대부의 뜻임을 알리며 부탁할 정도. 이거는 좀 많이 의외다. 나는 밑에 애들 그냥 함부로 대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네요. 자, 비례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지는 이게 왜 있냐면은 예의라는 게 본인들 소속에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적한테조차도 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이 나보다 계급이 높아, 그럼 설령 적이라도 예의를 갖춰요, 얘네들은. 그리고 예의를 못 지키면은 방금 위에 나왔듯이 처벌 방법, 이거 적한테도 지킵니다. 적이 나보다 상급자야, 직급은. 근데 상급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말을 꺼내게 된다? 그럼 아래턱이 잘리는 거예요. 설령 그게 적이라도 무조건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좋다는 거죠. 엄지 조직과 외부 세력인데 언더보스 이상은 도시의 별의 주인, 언더보스급은 날개의 이사, 카포급은 1급 해결사나 협회 직속 해결사, 솔다토급은 일반 해결사인데 해결사 등급은 적혀있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비례계급이 확인된 경우만 기재된다. 이들의 등급 분류에 대한 집착은 과한 수준인데 전혀 다른 계급 체계를 쓰는 외부 집단 소속 인물이라도 저기서 이 정도 지책이면 엄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급이다 하는 식으로 분류하며 대우하고 심지어 적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비슷하거나 높은 급이라 판단하면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 가령 이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 카포인 카트리엘도 이 도시의 별인 엔젤라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칼로에게 지적당하자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청해서 그 자리에서 혓바닥을 잘랐다. 심지어 언더보스인 칼로도 도시의 별인 도서관장인 엔젤라를 자신보다 높은 급의 인물이라 인식하며 예의를 갖췄다. 물론 당연하지만 적의 급이 높다고 해서 예의만 갖추는 것이지 덤비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멍청이들은 아니다. 엄지 소속이 아닌 동급자, 상급자에게는 꼬박꼬박 존대를 하며 깍듯하게 행동했지만 어디까지 딱 그 정도까지만이고 상대가 정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싸움에는 진심으로 임한다. 예의를 갖추는 것과 싸움에 임하는 것은 별개로 취급되는 모양이다. 존대만 한다. 맞아요. 진짜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는 느낌? 뭐 이렇듯 모든 게 오로지 계급만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다 보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자신의 직위를 권위를 이관하는 특이한 규율도 있다. 이 경우 엄지의 일파는 일시적으로 권위를 이관받은 사람을 이관해준 사람과 동격으로 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 모제스가 5급임을 밝혔을 때 카포인 이자벨은 모제스 일행을 대놓고 하대했는데 1급인 베스파가 모제스에게 자신의 권위를 이관하자 그에 걸맞는 존대를 하며 대했다. 이런 규칙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엄지 조직원이나 상급 해결사들은 되어야 알만한 이야기라고 한다. 이런 계급의 목을 매는 태도 때문에 하나협회 주간 해결사 설문조사에서 제일 엮이기 싫은 조직 1위로 꼽혔다. 정작 본인들은 예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 어찌 보면 엄지 조직원의 말이 맞는 듯 하지만 엄지나 그 휘하 조직이면 모를까 일반인이나 손가락에 대해 잘 모르는 해결사의 입장에서는 그놈의 규율을 운운하면서 언제 규율을 어겼다며 정대할지 모르니 한번 통과하면 다음 지시를 줄 때까지는 가만히 냅두는 다른 손가락들과 달리 엄지는 언제나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정신적으로 고생이 많이 한다 하다. 검지는 검지의 일원들을 공격하거나 지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약지도 제때제때 미술 작품을 제출해 합격하기만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외의 기간은 간섭하지 않는다. 중지의 경우엔 로자의 사례에 드러나듯 구역 관리를 하청주거나 하지만 관련자를 위협하거나 죽이지만 않으면 일단 중지가 적극적으로 나선 일은 없다. 맞아요. 존댓말 그리고 규율 그것만 지속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 귀찮긴 하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는데 저랑 라쿤이 여러분들이 엄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엄지의 규율대로 계급이 높은 자한테는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말도 못하고 이름도 못 부르잖아. 그렇다면 저희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도 못 거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도 못 거는 걸까요? 일단 하나 분명한 거는 이 채널은 내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은 칼에 찔림을 당합니다. 시청자가 상급지 않을까요? 근데 밴을 할 권리는 내가 있음. 칼을 찌를 수 있는 권리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즈를 주고 저를 유혹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해결사 할 건데요. 해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해결사 하더라도 직급을 동일하게 봐요. 얘네는 1급 아니면 솔다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갈게요 했는데 제가 엄지로 가면은 여기 규율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저와 이야기할 때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되게 귀찮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라나드 채널 한번 궁금한데 한번 볼까 해서 유튜브 들어와서 봤어요. 근데 라나드가 엄지 라나드야. 그럼 여러분은 댓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애초에 유튜브 채널이 상급자라는 인식이면 여러분들 댓글도 못 쓰게 되는 거겠죠? 채널 주인은 상급자다. 시청자는 하급이다. 그럼 댓글을 쓰면 안 되겠지? 내 허가가 없으면은? 와, 엄청난 조직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채팅도 없었다. 아무런 댓글도 없었다. 근데 엄지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맞아. 엄지 입장에서는 생방송 한다? 그럼 이게 맞긴 해요. 그럼 그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하급자고 여러분들 상급자면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닌 이상은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불러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나는 아무나한테 말하는 거잖아. 상급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규율을 어긴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나를 불렀어. 나를 부르면은 대답을 하는 걸 허가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단 다물고 있어야겠지. 아무래도 방송을 켰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계급이 높아. 그러면은 노마이크 방송이네. 근데 실제 림버스에서도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쉔크 협회 친구가 좀 보여줬는데 방송이 있잖아 거기도. 근데 엄지가 방송 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새로 들어온 솔다트 친급이 있어요. 애가 방송을 한대. 카포급 이상이 그래 우리 시립 방송에 한번 볼까 하는데 이제 엄지 들어온 솔다토급은 방송에서 말을 못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채팅으로 언더보스가 야 말해 하면 이제 솔다트는 이제 드디어 방송인으로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엄지 소속 방송은 엄지 소속 유튜브 채널도 약간 좀 굉장히 아찔한데요. 언더보스가 시참 컨텐츠하면 무조건 참여해야 돼.
엄지가 시참 아랜다. 얘들아 우리 언더버스님 재밌게 해드리자 하면서 방송하고 솔다트급부터 짬 낮은 순으로 참여하는 건가요? 짬 높은 순으로 참여하는 건가요? 그건 언더버스 말씀대로일 듯. 근데 한 명 한 명씩 참여해야 되면은 계급별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솔다토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제일 뒷번호가 되겠죠. 순서를 따질 수 있다면. 근데 뭐 하면 재밌을 듯? 카포급 애가 방송한대. 나는 무조건 재밌을 거라 생각해. 물론 생방송에서조차도 엄지 규율을 지키라고 하면 내가 좀 할 말이 없는데 시청자만 숫자만 늘고 있고 아무도 채팅을 못 쳐. 특색만 채팅함. 언더버스랑. 야 카포야 형님 왔는데 인사 안 하냐 막 이러면 이제 오히려 카포 쪽이 시청자한테 돈해하면서 절 박으면서 그랜절하면서 인사함. 근데 꼴의 윗사람이라고 언더보스는 이해해주면서 만원 돈해받을 10만원으로 주면서 그래 나 왔다 하면서 인사 받아줌. 아찔한데? 엄지가 경직된 것 같으면서도 유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의만 잘 차리면은 유돌이 있어요. 후군의 편에도 나오는 건데 지시를 내렸어. 지시를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실패를 했으면은 벌은 받긴 받는데 손가락 자르는 거 받긴 받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그 이상 책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흑운의 보스도 손목 자른 걸로 끝나서 고맙다고 해줬습니다. 그 정도만 선처해줘서. 임무를 실패했는데 일관성이 있다는 게 보이죠. 귀찮은 애들이거든 확실히. 근데 일관성이 대단히 있어요. 엄청난 일관성 덕분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외부 세력이 엄지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급인지 알아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엄지는 그 규율이 일일이 하나 있는데 외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스트리머 라나드는 나 정도면 카포급이지 해가지고 엄지 카포급한테 말 걸다가 근데 엄지 쪽에서는 뭔 소리야 라나드 학고 유튜버 학고 스트리머잖아 너는 솔다토지 뭐 어디서 카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하면은 저는 끝나는 겁니다. 생각하면 메르소 엄지 매우 잘 어울린다고요? 진짜 잘 시킬 것 같죠. 사실 메르소는 어느 손가락 들어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약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손가락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지도 모르겠지만 제식 장비 한번 봅시다. 이게 라나드가 정말 좋아하는 파트 중 하나거든요. 검은 셔츠와 정장 위에 금색 휘장이 달린 적갈색 코트 제복을 입으며 제식 무기로는 특수한 기술이 집약된 소총들과 탄약을 사용한다. 다양한 총기를 운영하는 걸로 보이지만 라이브를 루이나에서 등장한 건 후미장전식 라이플과 휠라 건축밖에 없다. 여러모로 현실의 18세기 영국군이 연상된다. 평범한 탄환 외에도 특수한 효과를 내는 탄환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게 굉장히 비싸서 소충의 개머리판을 휘둘러 둔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라이브를 루이나 내에서는 총검을 착용하며 총검수를 이용한 근거리 전투를 보여주기도 한다. 일부 조직원은 무력만으로 상대하는 것을 선호해서 강철 너클을 사용한다. 지금까지는 밝혀진 특수 탄환은 빙결탄, 철갑탄환, 화염탄환, 충격탄이다. 도시에서 자라는 나무 중 가장 단단한 나무로 만든 데다 첨단 기술들이 다수 적용되어서 잘 휘두르면 인간의 뼈 정도는 뭉개버린다고 한다. 또한 엄지는 계급에 따라 다른 탄환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뒤틀린 탐정의 에즈라의 말에 따르면 엄지는 계급이 높을수록 위력이 강하고 비싼 탄환들을 제공받는다고 한다. 또한 높은 계급이 받는 탄환은 1급 해결사에게도 위협적으로 먹힌다고 한다. 에즈라가 말하길 치바 협회 3과 해결사들의 코트를 쉽게 뚫는 게 가능하고 모제스가 이어 말하길 그 정도 위력의 탄환이면 1급 해결사들에게도 위협적인 위력이라고 한다. 자, 휘하 조직 한번 볼까요?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엄지 아래는 엄지 하위 조직들이 많다. 같은 엄지 휘하 조직이라고 사이가 전부 좋지는 않은 듯하며 아예 같은 엄지 휘하 조직끼리 항쟁을 하고 싸움을 붙이기도 하다. 버림받은 개 있고요. 밤의 송곳니 있고 흑운에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있죠. 자, 엄지의 책 이야기. 엄지는 5손가락 중 가장 신사적이고 인간적이다. 예의를 알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안다. 하지만 어째서 하나협회의 주간 해결사 설문조사에서 가장 얽히기 싫은 조직 1위를 차지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엄지에 있어 계급은 절대적이니까. 피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일은 있어도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는 없듯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는 조건 없는 복종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엄지가 신사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지. 강한 조직에서도 언제나 나약한 자는 있어. 굳센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겁함은 발생하며 아무리 완벽한 규정은 있어도 혼란은 생기기 마련이지. 엄지에서도 모두가 규칙을 완벽히 준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그 규칙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계급 체계를 어지럽히는 이가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 숙청이 일어나. 그게 조직원이든 외부인이든 간에 모두가 지켜야 할 규율이지. 얼마나 도가 지나쳤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게 숙청의 무게를 정하지 않으니까. 무례를 법한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 거야. 그리고 피로색이지. 그 누구도 다시는 이 규율을 어기지 않도록.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사소한 것까지 따지는 것 같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하나야. 윗사람에게 거슬리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인간 관계에 있어 기본적이며 지켜야 할 예의일 뿐인데 이걸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래서 일관성이 있는 애들이죠. 이래서 알아보기 좀 쉬운 애들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상시적으로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지. 일관성이 있다는 건 차라리 직장 상사로 만났을 땐 나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많은 취약을 봐왔지만은 엄지는 뭘 하면 안 되는지까지는 진짜 명확해요. 그래서 그 규칙만 잘 외우고 있으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애들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근데 이거를 못 지키면은 문제가 좀 크겠죠. 엄지의 명령 체계는 단순하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내리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윗사람의 의중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 것. 죽이라면 죽이고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한들 이를 거스를 수는 없다. 어기는 자는 즉시 처벌하니까. 설사 그 명령이 자신보다 고작 한 직급 위라 할지라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명령을 내린 사람보다 윗사람은 이를 막아주지 않는 이상 도리가 없는 것이겠지. 다만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바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위를 잠시 넘길 때, 보통은 급한 내부 사정으로 회의를 가지 못할 때, 아니면 아랫사람이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일을 자신과 동급인 사람에게 알려야 할 때 넘기지만 생각보다 드물긴 하다. 즉 단순히 하객상 따위의 재미를 보려고 이거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계급을 중요히 여기고 있으니까. 대부, 언더보스, 카포, 솔다토, 엄지는 이 4계급으로 나누어 있다네.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계급 체계는 밖에서 나가서도 다 같아. 예를 들면 보통 해결사는 솔다토, 협회 직서 해결사는 카포, 날개 이사는 언더보스, 이런 식으로 계급을 봐야 하지. 외부인이라고 이 규율을 피해갈 수는 없어. 평소 행실이 어떻든 엄지 앞에 두고 있다면 자신의 계급을 생각하며 이것의 규율을 지켜야 하네. 물정 모르는 어린 해결사가 카포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 순간 불쌍한 녀석은 다음날 턱과 이빨이 으깨져 골목으로 어딘가에 구를 테지. 하지만 자신에게 걸맞는 계급 혹은 상위 상대가 대화를 요청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네. 같은 계급이라면 우리는 온 마음과 귀를 열고 적극적으로 대할 것이야. 예의를 갖춰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하물며 더 높은 상대라면 매우 섬세하고 극진히 대접해야 하네. 그것이 이것의 규칙이자 계급에 대한 예의니까 말일세.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계급은 가만히 있는다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존중해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계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성취를 했고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그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예의라는 거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담나준다는 뜻이네요. 철학이 나쁘진 않아. 약간 좀 진짜 꼰대 틀딱 애들이긴 한데, 근데 대우를 하는 이유도 있고, 왜 이런 걸 생각을 하는지, 왜 예의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왜 계급이 정말 중요하게 돌아가는지 잘 알려주는 애들인 게,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가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우리 중지 가족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이제 약지 같은 경우도 실력 있는 미술가니까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걔네는 미술적인 영감이 되게 중요한 애들이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좀 처음이었죠. 왜 이렇게 예의에 목을 매는지 약간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래서 엄지를 좋아합니다. 물론 알기 쉽고 서로 예의를 대우해준다는 게 좋아서 그런 거지. 얘네들도 쓰레기예요 여러분. 엄지 쓰레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직인 거 맞거든, 손가락 중에서. 근데 범죄 조직이라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손가락 중에서 제일 알기는 편해요. 근데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정말 귀찮습니다. 내가 윗사람인 상태에서 엄지 조직원들을 만나면 진짜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엄지가 나보다 위에 있잖아. 그 순간 세상 숨 막히는 조직도 애들만큼 힘든 애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규율을 지켜야 하는지는 확고한 편이니까 그나마 좀 편하다면 편한 손가락이긴 해요. 자, 여러분들은 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음 편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알려주길 바랍니다. 자자, 오늘은 여기까지. 검지 전령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왔다. 내용은 지금 당장 손가락 검지에 대해 모든 시청자에게 알려라. 이 지령을 어긴다면 저는 죽고 라라드 채널은 무너지게 되겠군요. 자, 세상의 프로젝트문 3권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펑크 도시의 가문눈 라라드라고 합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문 3권에 대해 알아보자. 그 6번째 시간. 자, 오늘 드디어 알아볼 것은 손가락의 마지막 멤버인 검지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소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없어서 지금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령에 따라 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하되 등장인물과 그 캐릭터의 행동에 대한 스포일러는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자, 검지, 손가락, 범죄 집단. 관점에 따라서는 손가락에서 최고 또라이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검지가 왜 또라이 집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검지, 더 인덱스, 유형, 손가락, 종교 교단입니다. 이름 유래, 검지 손가락, 무언가 지목할 때 쓰는 그 손가락이죠. 자, 지도자, 이거는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의 엄청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지령입니다. 이 지령이 뭐가 규칙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등장 작품 단 2개,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그리고 뒤틀린 탐정. 자, 개요, 프루트문 세관의 등장 조직, 뒷골목의 정점에 선 5조직, 손가락 중 하나인 검지다. 심볼은 푸른 투구꽃을 지시하듯 치켜세운 검지의 손끝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뻗어있고 그것을 달이 감싼 형태다. 간단하죠? 상세, 우리는 언제나 지령대로 행동한다. 대행자 에스더, 이들은 지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 지령만 지켜진다면 어떠한 대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구역 내에서 부조리한 폭력을 겪는 일은 없다. 설령 실수로 검지 간부
간부의 발을 밟거나 해도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 다른 손가락 간부였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오장육부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만 보면 너그러운 조직처럼 보이지만 이 지령이라는 것이 워낙 해괴한 내용이 많다 보니 체계가 가장 난해하다.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은 막대한 보호비를 뜯어내며 천천히 피를 말려 죽이는 다른 조직들보다 간단하게 지시하는 지령만 수행하면 대가 없이 보호해주는 검지를 선호하는 편이다. 처음에는 몇 시 몇 분에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어라 같이 간단한 지령만 수행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좋아하지만 갈수록 지령의 내용이 해괴해지면서 고통받게 된다. 남의 머리카락을 뽑아 그 미로원과 함께 파스타를 해먹어라, 또는 자기 다리를 잘라 미디엄 레어로 구워 먹어라, 뼈는 먹을 필요 없음, 옆집 이웃 생일 케이크에 바늘 3개를 넣어라 등 점점 말도 안 되는 지령이 내려온다. 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심장을 꺼내라 같은 지령도 오는데, 품은 세간에 뇌만 살아있으면 몸 수분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긴 하지만 돈이 없다면 사실상 라는 지령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죽여라 같은 의미 불명의 도저히 뜻을 알 수 없는 지령이 내려오면 수행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죽는 경우도 있다. 이 지령을 받은 화가가 온갖 방법으로 그림을 죽였지만 결국 대행자에게 지령 불복으로 죽었다.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지령도 다른 사람의 지령과 연동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 해당 지령의 내용에는 존에게 내일 3시 38분에 아무 삼거리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손을 7번 흔들어라 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받은 지령의 내용이 채연에게 삼거리에서 손을 7번 흔드는 사람 만나면은 그자의 집까지 따라가라였다. 물론 두 사건 사이에 시간 차이가 고작 하루라기에는 조금 너무 많은 사건이 벌어진 거라 확인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령끼리 연동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튼 이런 식으로 좀 정신 나간 지령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령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지령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행자에게 지령을 수행하지 않는 자를 응징하라는 지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정확한 가능성은 불명이지만 지령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대행자에게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반대로 지령이 고지 곧대로 수행한 경우를 비롯해 무고한 사람이어도 어느 날 갑자기 지령이 죽어라 하면 지령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지령이 알파이자 오메가죠. 때문에 검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소문을 익히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들의 광신적인 태도에 학을 뗀다. 실제로 손가락 걸기가 코앞이라 엄지도 검지와 충돌을 삼가고 있는 판국에 지령이 전쟁을 원한다 하면 기꺼이 해야지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심지어 직무를 팽개치고 도망친 직원이 있어도 그 사람을 처벌하라는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놔둘 정도다. 뿐만 아니라 검지에 적극 협력하고 돈을 바친다 해도 느닷없이 죽으라는 지령이 나오면 그냥 죽어야 하는데 확실히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말 그대로 극도의 복불복 때문에 도시 주민들에게 이쪽도 만만치 않은 막장 조직이다. 특히 부유할수록 검지와의 협력하는 건 큰 이득을 보기 힘드나 예상 밖의 손실은 보기 쉽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없어 다른 조직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엔 차라리 검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엄지의 계급이 남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지의 지령도 검지 인원이 아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엄지를 죽여라 같은 지령의 경우 명백히 검지 이외의 인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며 그 이외의 지령 중에서도 의도적인 지인이 아닌 사람이나 타 조직 소속 인원과 만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령이 있다. 물론 설정을 감안하면 이 또한 지령의 뜻일지도. 자, 보셨죠? 지령이라고 해가지고 흰색 종이 쪼가리가 들어오는데 그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그 종이 쪼가리를 보고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에. 그래서 뒷골목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지령이라고 해서 종이 쪼가리에 써져 있는 것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검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지가 뭔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제일 널널한 조직처럼 보이긴 하네요. 이게 나쁜 일을 안 당하면 좋은 조직이긴 한데, 문제는 이 지령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지령이 굉장히 많아요. 알파이자 오메가 지령 검지는 이제 다른 이제 손가락들에 비해서 보호를 받는 허들은 낮아요. 진입장벽은 낮습니다. 근데 끝까지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지령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운빨 존망이에요. 지령 잘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이 죽어라 하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차운이 좀 좋다 하면은 검지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차운이 좀 별로다? 그러면은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손가락 중에서 제일 보호받는 허들은 낮은데 보호를 끝까지 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낮은 그런 곳입니다. 검지가. 자, 왜 그런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령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흰색인데 이거는 좀 핀포인트 맞춰주려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이 종이 쪼가리에 써져 있는 걸로 수행을 해야 돼요. 검지 조직의 운영의 핵심, 포춘 쿠키의 메시지와 비슷하게 생긴 자그마한 종이에 지령을 적어서 보낸다. 이 지령은 검지의 인장이 찍혀 있다는 공통점 외에는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오는지조차 알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재질의 종이에 적혀져 오는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령은 터무니없는 지령이라도 결국 검지의 배를 불리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무섭다라고 평가된다. 만약 지령이 진짜 아무 긍정적 결과도 못 내는 미친 짓이기만 했다면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겠지만 사람들이 지령을 수행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들이 결국엔 검지의 배를 불러주는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령만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검지가 뒷골목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거대 집단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검지의 지령은 하나협회에 의해 도시재해 최고 위험 등급인 도시별로 지정된 지 오래라고 한다. 그러니까 검지의 지령 시스템 그 자체가 검지가 돌아가는 핵심 시스템이자 하나협회에서는 최고 위험한 재해예요. 그 자체가. 아무도 수행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검지라는 조직은 무조건 그 지령을 수행을 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지령의 문제는 충족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인데 전령이 보기에도 점점 의미를 알 수 없고 애매한 지령이 많아진 걸로도 묘사된다. 예를 들면 라바커스라는 엘 둥지민에게 자신이 그린 주기를 죽여라 라는 지령이 내려졌는데 라바커스는 자신이 그린 모든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으로 죽였는데도 지령을 수행하지 않은 라마커스의 전투를 으깨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온 대행자에게 살해당했다. 이때 대행자가 유추한 충족 기준이란 둥지 사람들 중 아무나 한 명을 그린 후 그 둥지 사람을 죽여라 였는데 그마저도 개인적인 추측인 것이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령이 애매해요. 근데 똑바로 수행을 못하면은 다음날 대행자에게 죽임을 받습니다. 살해당할 수 있어요. 아무튼 대행자가 여러분을 처리하지 오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은 지령을 똑바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지령의 충족 기준만 맞춘다면 지령이 지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해도 된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독이 든 음식을 건네줘라 라는 지령의 경우에는 반드시 먹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독이 든 음식을 건네주고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으니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된다. 게다가 어떤 특정한 독을 쓰라는 내용도 없어서 만약 먹더라도 죽지 않는 아주 약한 독을 써도 무관하다. 개인의 의지나 행동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지령의 완수 여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지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 가령 오늘 벌어진 전투에서 동료를 칼에 찔러라와 같은 지령이 얼마든지 내려줄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굉장히 후하다면 후하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겠죠. 해석의 차이가 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안 써있는 건 해도 돼요. 예를 들게요. 라나드에게 치즈를 먹여라고 했어. 근데 아무 치즈면 돼. 여러분들이 1,000원 도내를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저에게 진짜 팬심으로 치즈를 줘가지고 제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라나드를 벗겨라라고 했어. 근데 내가 진짜 벗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림으로 제가 벗고 있는 모습을 그려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라나드를 처형하라고 공개 처형도 되고 그냥 죽여도 되고 그쵸? 아니면은 처형이라는 게 사회적 고로실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내 방송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흐앙 나는 수컷 실격이에요 타고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 됐어. 난 사회적으로 처형 당하는 거겠지? 이 처형도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여튼 해석의 여지는 많아요. 왜 크악이에요? 지금 지하철 타고 혹시 이어폰 안 끼고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왜 크악이야? 지하철에서 스피커로 듣고 있던 사람이 애초에 사회적으로 처형될 예정이었던 게 아닐까요? 그건 맞지. 옆 사람들이 같이 죽였을 것 같은데 눈으로 쳐다봐서 죽는다. 여튼 해석의 여지는 정말 많다. 지령을 내리는 자들의 정체는 불명이고 높은 등급의 대행자들조차 그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활동하는지 알 수 없다.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거짓 지령이 등장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지령을 위조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무엇보다 거짓 지령을 제작자가 처벌하라는 지령이 내려오지 않는 한 거짓 지령도 진짜의 지령의 뜻과 다르지 않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상술했듯이 지령에는 검지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쉽게 복사하는 게 불가능하며 그 방법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지령은 애초에 전령이 아니면 전달되는 경로가 없다시피 한데 지령의 목숨 거는 검지들 특성상 어설프게 거짓 지령을 퍼뜨리고 다녔다기보다는 대행자들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거짓 지령을 만드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거짓 지령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검지는 의외로 인터넷 밈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같은 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무 인터넷 사이트 뭐 사람들 모여서 커뮤니티 하는데 그런데 은근히 검지 밈이 많습니다. 어쩌면 손가락 중에서 제일 많은 밈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검지가 바로 지령 밈이거든요. 맞아요, 지령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말했죠. 지령 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지령이란 명목 아래 뭐라고 쓰든 용서받기도 하고요. 지령이랍시고 품은 관련 스트리머에게 돈을 쏘면서 명령을 내리면은 스트리머가 해주는 형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령이랍시고 도대를 하면서 저에게 뭔가 시키면은 저는 그걸 따르는 게 원칙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에서 솔직히 검지가 마음
맘만 먹으면 특색 개발할 수 있는데 봐주는 거임 라고 쓰면서 검지 지령이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유튜브 댓글은 이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 지령 때문에 쓴 거구나 하면서 유쾌하게 넘어가 줍니다. 이게 검지 밈입니다. 무적이죠 거의. 근데 그럴 수밖에. 이 지령을 안 지키면은 죽어버리는 걸. 당장 아기가 되도록 하세요, 지령입니다 하면 나는 아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엄지는 지령이라 하면은 상관에게 반말하는 걸 봐줄까요? 엄지는 안 봐줘요. 왜냐면 지령은 검지기 때문에. 근데 검지 지령으로 상관에게 반말을 쓰세요 하면은 봐줍니다. 의외일 수도 있는데 검지는 지령을 무조건 따르거든요. 그리고 윗계급인 대행자란 전령도 지령이 시켰어요 하면은 다 이해해줘요. 그래서 지령으로 예를 들면은 일반인인데 일단 지령을 받아요. 일반인도 보호란 면목 아래서 지령으로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잖아. 검지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은 일반인한테 지령이 왔어. 지령 내용은 대행자의 백대지에 칼빵을 놓으세요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행자는 의외로 대행자한테 나한테 이런 지령이 왔는데 칼빵 놔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진짜 의외로 대행자는 대를 보여주면서 맞아줍니다. 그래 칼빵 놔라 하면서. 지령이 그렇대잖아 하면서. 의외죠? 칼빵을 놓은 다음에 대행자가 그 일반인을 죽일까요? 아니요. 그냥 지령이라길래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해줍니다. 놀랍죠? 대행자가 지령이면은 검지를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지는 그런 거 전부 다 이해해줘요. 무조건 지령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검지 입장에서 그냥 솔직하게 일반인이 나 이런 지령 왔다, 대행자님 칼빵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받으면 해줍니다. 의외죠? 이래서 검지가 또라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대행자는 지령의 머리 깨진 놈들이라 지령이 너 죽이래요 하면 죽여줄 놈들. 맞아요. 일반인이 대행자의 목을 따오세요 하면은 대행자는 자기 목 내줍니다. 그게 지령의 일이니까. 대육회 검지래. 맞아요. 그래서 또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근데 검지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검지는 믿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지령은 결국 검지 소속의 배를 불려주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 게 라이브 오브 루이나 때도 검지가 지령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수행하니까 지령을 수행하러 간 애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검지가 이득을 봤어요. 검지 탈퇴하라면 탈퇴하나요? 네, 탈퇴합니다. 뒤끝없이 그냥 하라면 해야지 하면서 까라면 까야지 하면서 합니다, 대행자들은. 근데 수행자들은 약간 좀 의구심은 좀 들겠지. 그래서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검지 지령은 그냥 마법의 소라고동이거든요. 마법의 소라고동님 오늘은 제가 치킨을 먹어도 될까요? 안 돼.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냥 말 듣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꼬박꼬박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와요. 그래서 진짜 검지들은 마법의 소라고동이에요. 지령 그 자체는 마법의 소라고동인데 근데 진짜 이득이 됩니다. 자, 제식 장비. 검은 정장에 금색 휘장이 있는 하얀 망토를 제복으로 입는다. 수행자는 팔꿈치까지 내려오고 전령과 대행자는 발목까지 내려온다. 여담으로 전령과 대행자는 하얀 망토의 어깨 쪽에 금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각각 글로리아는 1개, 양과 슈버트는 2개, 에스더는 3개가 그어져 있다. 검을 주력으로 사용하는데 수행자들은 자물쇠 장식에 있는 제식검을 사용하나 대행자와 전령들은 개인의 개성이 반영된 전용검과 사슬을 사용한다. 대행자와 전령의 검은 외형이 저마다 다르지만 사슬에 매여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전투가 길어질 시 해금되어 사슬에 풀리고 본래의 푸른 궤적이 드러나며 위력이 한층 강해진다. 글로리아 책장 내용에 의하면 이 장비 탓인지 검지의 지령은 어지간해서는 검으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려온다고 한다. 어느 공방에서 어느 물건을 받을지조차 지령이 정한다고 한다. 설정을 감안하면 사전에 그 공방 쪽에도 무슨 무기를 만들라는 지령이 가거나 어떤 주문을 하라는 식의 지령을 받은 듯하다. 잘 준비되어 있죠, 의외로. 자, 민원 엄청 간지나죠. 검지의 직급은 크게 수행자, 전령, 대행자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더보스와 카포들, 그 휘하 다수의 솔다토들이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도를 가진 엄지와 달리 비전투원으로 추정되는 전령, 돌격대장인 대행자들, 그리고 대행자 한 명당 대여섯 명씩 같이 움직이는 수행자들로 이루어진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릿수와 총기를 사용하며 밀어붙이는 엄지와 달리 소수지만 개개인의 무력은 엄지보다 우세한 소수정 집단으로 보인다. 상단 일러스트에서는 전령이 얀이 대검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유의 말을 보면 일단 다른 사람들이 먼저 덤빈다면 정단밤이 창원에서 싸울 수 있는 모양. 전령 역시 검지의 간부금에 해당하는 만큼 전투력 자체는 상당해서 전령이 된 지 고작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얀 하나만으로도 후군의 부주적인 사유가 우리들로는 힘들다 단언했다. 이후 실제로 엄지의 언더보스인 칼로 플러스 휘황 카포 다수들을 상대할 때도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처참하게 당하긴 했지만 타 손가락들의 간부 4명과 단신으로 어느 정도 합을 주고받기도 했다. 엄청난 거죠. 엄지의 보리스 말로는 일개 전령조차 상대하기 까다롭다고 하며 엘사 쪽 엄지의 언더보스와 주요 카푸들이 사라지자 남은 엄지들은 전부 대행자와 수행자에게 전멸당했다. 특이하게도 타 손가락들의 하급 간부에 해당하는 직책이 없다. 엄지는 카포고요, 중지는 작은 형님 누님, 약지는 도슨트가 있어요. 단순 전투력 비교로 따지자면 전령이 이 위치에 속해 있어야 하나 전령은 비전투
책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직접 전투를 할 일이 없기 때문. 시간이 지나며 경험을 쌓은 수행자들 중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령의 뜻에 따라 안대를 풀고 대행자 혹은 전령으로 승급하게 된다. 수행자가 승급하는 것 역시 지령의 뜻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검지의 직위를 버리고 일반인을 복귀하라는 지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하다가 너 검지 그만둬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령이. 전령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자, 전령, 어리선과 지령을 받아들고 나타나는 자들. 말 그대로 지령을 전할 뿐인 자들이다. 다만 어디 사는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 외에는 내용물을 확인은 전달 직전까지 본인들도 하지 못하는 듯. 사유가 전령을 죽이는 것은 자신들로는 무리일 거라고 언급하는데 개브라이 스토리에서 붉은 안개가 검지의 대행자와 함께 전령도 셋을 해치웠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영웅처럼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들도 상당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령과 대행자는 수평적인 계급으로 보인다. 다만 흑은혜가 말하는 투를 보면 일반적인 전투력은 대행자 쪽이 높은 듯하다. 자, 대행자 참 살벌하죠. 지령의 의지를 대행하는 자들로 엄지의 언더보스, 중지의 큰형님 및 누님, 약지의 마에스트로에 대행되는 상위 간부, 검지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처형 집행인이자 행동 대장들이다. 지령에 의해 수행원이 되는 다른 조직원처럼 능력이 뛰어난 자들은 지령에 의해 전령과 대행자로 결정되며 지령에 의해 사용자에 알맞는 검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거대한 체구의 휴버트는 상대를 일격으로 토막내는 대검, 수많은 팔을 지닌 글로리아는 다수의 적을 갈아버리는 칼날이 달린 사슬, 이들보다 비교적 작은 에스더는 적을 빠르게 난도질할 수 있는 엑시큐셔너 소드를 사용한다. 개개인의 무력이 1급 해결사 수준에서도 상위 수준의 전투력을 지녔다. 라이브러리 루이나에서 상위 간부인 언더보스 칼로는 엄지 회담에서 참석한 산하 조직원들에게 엄지가 직접 엘사 둥지와 도서관을 관리할 테니 손을 떼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엄지의 대부가 산하 조직들이 검지의 대행자 상대를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때 엄지 회담에서 참여한 산하 조직 루마노스 카르텔을 제외한 19개인데 대부는 이들 모두 합해도 대행자를 상대하기 벅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된다. 당장 흑은의 부조장인 사유가 이끄는 부하가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산하 조직만 해도 1000여 명 내외는 될 텐데 그들을 다 합해도 대행자를 상대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한 것이다. 겁나 세단 듯. 엄지 대부분의 판단은 실제로 정확했다. 언더버스를 포함한 몇몇 카포들이 도서관이 책이되자 잔존했던 카포들을 포함한 모든 엄지 산악 조직들이 엘사 둥지에서 축출되었다. 작중 엄지의 카포는 1급 해결사와 동등한 층을 받으며 비슷한 하위 간부인 리카르도가 도시 질병급의 LCB팀을 박살내 무력을 생각하며 대행자의 무력이 매우 강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지가 엘사에 남은 엄지 조직원들을 학살할 때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여유롭게 193명 남았다고 언급하니 상대하던 인원이 최소 200여 명은 되는 셈이다. 이게 약간 좀 웃기기도 하죠. 엄지는 카포랑 대행자랑 같은 계급이라 치는데 계급만 같지 어지간한 무력은 검지 대행자가 더 위라고 언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지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강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맞아. 저런 이야기만 보면 검지가 다른 조직원들보다 센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엄지도 강한데 근데 같은 계급선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엄지의 카포 한 명과 대행자 한 명이 싸운다? 그럼 보통 대행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령을 받은 대상이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행자들에게 그 임무를 처벌하는 지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묘사된 대행자들의 전투력을 고려하면 감히 지령을 어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 검지의 책 이야기. 이건 이제 라이브러리 루이나에서 검지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옵니다. 게임 내에서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지령의 공통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을 것이다. 내용이 제각기 다르며 언제 어디서 받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먹던 햄버거 패티 사이에 껴있을 수도 있고 우편을 도착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건네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지령을 전달하고 지령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행동에 옮기는 순간 대행자들이 찾아올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지령의 내용은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다. 리미에게 9월 14일 오전 10시까지 팔골목에 거주하는 데니의 집 앞에서 베이컨 피자를 배달할 것. 지민에게 5일간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세이에게 오늘 집에 나서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받아줄 경우 심장을 꺼내고 인사를 무시할 경우 자신의 심장을 꺼낼 것. 와우. 등이 뒤죽박죽한 내용 따위가 지령에 적혀 있는 것이다. 지령의 내용은 평범한 것부터 정상적인 방법,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문제다.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지령을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을 만큼 다양하고 독창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자신의 오른 발목을 잘라 미디엄 레어로 구워 먹을 것. 추신, 뼈는 먹지 않아도 돼. 같은 지령을 받는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는가? 정말 미친 지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검지 소속 사람들은 왼발까지 안 먹어도 되는 것, 뼈까지 먹지 않아도 되는 것에 감사한다. 미쳤죠 그냥 진짜.
검지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뒤틀릴 것 같네요. 검지 밑에 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 죽을 때가 오잖아? 아 왔네 하면서 그냥 있을 듯. 검지 내에는 직급이 존재한다. 수행자, 전령, 대행자. 내가 알고 있는 직급은 이 정도. 검지 내에서 지령의 선택을 받은 몇몇 수행자가 될지 말지 결정을 한다. 만약 수행자가 되겠다고 결정했다면 안대로 눈을 가리고 활동을 할 것이다. 안대의 의미는 크지 않다.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지령을 따라야 함에 배우기 위한 것. 보통은 대행자 한 명에 수행자 대여섯 명 정도가 따라다니며 지령은 이미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있어 거절은 의미가 없다. 물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자유로 그만둘 수 있으나 지령이 이를 허락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직급을 포기하고 도망쳤을 때 지령이 대행자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할 수도 이를 눈감아줄 수도 혹은 먼저 지령이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지령은 예측할 수가 없다. 완전 지령은 되게 신기한 거죠. 자, 기타 주요 인물들이 다리가 매우 길어서 다리가 길어야 검지 일원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일종의 밈이 있다. 실제로도 대행자들은 전부 신장이 190cm가 넘으며 키가 작은 얀도 다리는 매우 길다. 아트북 출시 이후 얀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185 이상으로 밝혀졌다. 팬덤에서 이병 통지서를 지령에 비유하기도 한다. 혹은 종기와도 같이 지령만 따른다는 이유로 검천지라고 별칭을 부르기도 한다. 아 유쾌해. 아 만말이라서 내가 할 말이 없네. 작중에서 등장하는 손가락 중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손가락으로 주요 인물들의 개성도 확실하고 고성능 책장도 많기 때문 한술 더 떠서 이들의 전용기는 멋진 이펙트와 무서운 성능 덕분에 이들의 인기를 더욱 상승시켜준다. 또한 지령이 말 그대로 검지에게 이익이 되는 만능이라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어두운 도시 속의 대육회 검지를 저는 이제 검지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대행자들에게 죽임을 받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로 일단 지켰죠. 근데 이것도 지령의 해석 차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였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지에 대해서 알아야 했다는 게 원래 해석이었다면 뭐 그러면 저는 내일 당장 검지 대행자들한테 살해 숙청 당하는 거겠죠. 정말 애매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검지까지 전부 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검지가 저한테 방송 유튜브 그만두라 라는 지령이 올 때까지는 뭐 저는 아마 계속 방송과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일 미친 지령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덤으로 이번 편에서만 약간 좀 재미를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지령을 내리면 어떤 지령이 내려질 것 같나요? 이제 댓글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나짱이 되어라. 자자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